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 오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음양 오행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 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양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음양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달이 있으면 해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이론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안이 있으면 밖에 있고 겉이 있으면 속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다 이런 관계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관계와 관계를 음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 이런 음양으로 돼 있구나. 아니라는 게 있으면 밖에 있구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구나. 그게 이런 이원적인 체계로 돼 있는데 그걸 파악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음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음양은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밖에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이 없으면 밖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이 좀 능동적이라고 봐야죠. 받는 사람은 좀 수동적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그 능동적인 성향을 양이라고 하고 이 받는 사람, 수동적인 성향을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은 크게 두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음양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나눴잖아요. 그 음도 또 음과 양으로 나누고 그 양도 또 음과 양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럼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남자도 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좀 활달한 성격의 뭐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남자도 또 음적인 남자가 있고 양적인 남자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음적인 남자도 또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또 양적인 성향이 있고 또 음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법인데 이 이분법이 이제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양은 계속 분리된다. 끝없이 분리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음양이라는 것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되게 많은데 여자는 되게 적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다른 세 개, 네 개인데 태양은 하나야. 뭐 이런 건 불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이때가 가장 좋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음과 음양의 본질적인 것은 첫 번째로 계속 분리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근데 그 음양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재물운이 어떤지, 이성운이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내성적인 사람이냐, 적극적인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성향을 파악할 때 이제 이 음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에너지가 있다. 이 세상은 이 5가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고 이 삼라만상은 오행이라는 거 목화토금수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삼라만상 모든 작용이 이 오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목화토금수로 구성이 된 게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제 이 한자 뜻만 보더라도 그럴듯하잖아요. 목이라는 건 나무를 나타내고 이 산, 나무, 화라는 건 불을 나타내고 수라는 건 물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이나 바다도 있고 금이라는 건 뭐 금속을 나타내고 토라는 건 땅을 나타내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세상이 5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맞냐 틀리냐 저는 뭐 이걸 따지는 거는 별로 따질 필요가 없고 일단 그걸 받아들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목화토금수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음양으로 나눈다 그랬죠. 오행도 음양으로 나눠. 오행도. 그러면 일단 오행이라는 걸 뭉뚱거려서 딱 생각했을 때 오행이 목화토금수니까 이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다면 목화는 양에 해당이 되고 금수는 음에 해당이 돼요. 그럼 토기운은 어떻게 되죠? 토기운도 나눠지지. 토기운도 나눠지죠. 이 토기운은 중간을 나타내거든. 그러면 이걸 중간을 잘라서 이게 음에 해당하는 토도 있고 양에 해당하는 토도 있는데 일단은 이 오행이라는 걸 넓게 봤을 때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목화가 강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수가 강해.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목화라는 게 양적인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적인 성향이 강한 거거든. 그리고 금수가 강하다는 거는 음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목화라는 게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봤을 때 어린아이, 소년기하고 청년기를 나타내. 그리고 봄, 여름을 나타내. 계절로 봤을 때. 그래서 목화가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되게 표정이 밝고 명랑해요. 목화가 강함. 사주를 딱 봤을 때 목기운,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표정이 밝고 명랑해. 그럼 금기운하고 수기운은 어떠냐?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장년기하고 노년기를 나타내. 그러니까 뭐 한 40대, 50대, 뭐 60대, 70대 뭐 이런 걸 이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어때요? 철이 들었지. 철이 들었으니까 막 까불질 않아. 까불질 않고 좀 속이 좀 깊어. 근데 잘 안 웃지. 사람이 좀 철학적이고. 그래서 금수가 강한 사람은 어떠냐면 일단 표정 자체가 좀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은 가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아. 무서워. 그런데 막상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사람이 속이 깊어.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가 목화가 강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 인기가 있어요. 목화가 강한 여자가.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요, 공 같은 여자보다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뭐 무게 잡고 이런 거보다 막 애교도 많고, 그리고 남자한테 막 그 잘 떠들고, 막 좋은 말도 막 옆에서 막 잘 해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받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혼 상담인데,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목화가 강한 사람보다 금수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3대 7로. 그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70%가 금수가 강한 사람이야. 목화가 강한 사람은 30%밖에 없어. 그럼 제가 예제를 하나 딱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사람이 윤석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이 사주는 정확해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도 이제 그 제보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사주를 안 배웠지만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목화가 하나도 없어. 토금수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TV에서 계속 봤으니까 한번 그 이미지를 생각해봐. 이 사람이 표정이 밝고 명랑해요? 아니잖아. 근데 그 무슨 회사의 중역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좀 책임감은 있어 보이고 좀 믿음직하면은 있지만 이 사람이 막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화가 하나도 없어. 토금수로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안철수 씨를 한번 보자고. 안철수. 이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 이 사람 나왔을 때 뭐 초등학생처럼 얘기한다 막 이래갖고 애들 같다 막 이런 말도 듣고 그랬거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표정이 밝고 명랑한 스타일이라고 봐야지. 같은 남자의 그 표정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이 사람은 목기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목기운이. 그런데 이 목기운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유아기, 어린이, 소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말하는 게 무슨 애들이 말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좀 믿음이 안 간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애들 같아. 사주를 보니까. 목기운이 압도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주의 구성만 딱 보고도 아 목화가 강하냐?
금수가 강하냐. 이것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오행이라는 게 목화토금수가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음양 오행이 있어. 음양은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음양으로 돼 있어. 관계와 관계로. 그리고 이 목화토금수, 뭐 나무, 땅, 물, 불,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이 목화토금수를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자고요. 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목이라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내가 목화토금수 처음에 목부터 불렀죠. 시작을 나타내. 그러니까 계절에서 시작이 뭐야? 봄이에요. 봄을 상징해. 그러니까 색깔도 녹색이지. 봄에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막 피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이야. 그러면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 하루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 목기운은 또 아침을 상징해. 해가 어디서 떠? 동쪽에서 뜨잖아. 목기운은 동쪽이야.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러면 해가 어느 쪽에서 져? 서쪽에서 지죠. 금기운이 서쪽이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니까 청년기, 소년기를 나타내. 그럼 보세요. 이제 화기운이야, 두 번째로.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나타내죠. 여름이지, 당연히. 여러 계절 중에서 제일 뜨겁잖아. 그럼 화기운은 당연히 여름이야. 그리고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건 이제 목기운이고, 그럼 시작이 돼가지고 제일 더울 때, 이때 언제야? 낮이잖아. 그러니까 화기운은 낮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해가 이제 떠가지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럼 낮에 더울 때는 어디로 가? 남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쪽을 나타내, 화기운은. 그리고 화기운이 불화자니까 당연히 빨간색을 나타내지, 적색. 그리고 청년들이 막 피가 끓잖아. 청년들이 제일 팔팔할 때고 그 피가 끓는 그 청년기를 나타내니까 이 화기운이 바로 청년기예요. 소년기 다음에 청년기. 그럼 토기운이라는 것은 각자의 환절기.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 아침과 낮 사이, 동쪽하고 남쪽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을 나타내. 그다음에 금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봄, 여름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금기운이 가을을 나타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금을 한자 뜻대로 쇠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금은 쇠가 아니야. 쇠가 아니라 결실이야, 결실. 열매. 왜냐하면 봄,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열매 결실이야, 가을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아침 지나고 낮 지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저녁이 오지. 저녁. 그래서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 서쪽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숫자로는 하얀색을 나타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세금자잖아요. 칼날이 하얗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장년기, 뭐 40대, 50대. 그러니까 한창 이제 익었을 때, 무르익었을 때, 그때를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니까 겨울을 나타내.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을 나타내고 이제 깜깜한 밤을 나타내요. 근데 이 수기운을 여러분들이 끝으로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목화토금 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에서 다시 목으로 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회전하는 거야. 순환하는 거니까 이 수라는 것은 끝이면서도 새로운 것과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노년기니까 죽었어. 사람의 이제 그 시기로 봤을 때 노년기라고 보면 죽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주는 이 봄에 이제 어린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기운이다. 그러니까 수기운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밤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뭐예요? 생명이 탄생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깜깜해서 해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밤에는 어디가 있어? 해가 북쪽으로 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기를 나타낸다. 근데 이 수기운을 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이 물이 나무를 이제 계속 겨울 내내 감싸주니까 어때요? 겨울 지나가지고 땅속에서 봄이 되니까 이게 그 땅속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 새싹이 이제 바깥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라는 게 상징하는 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징하는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 목기운이.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금기운은 서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적지 않았지만 이 인간의 오장육부에서 목기호는 간하고 신경계 질환, 화기호는 심장. 이 심장이라는 게 피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펌프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면 안 돼. 화기운이 심장을 나타내는데 막 그렇게 그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화내면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토기운이라는 게 소화기관인 위, 금기운은 폐, 대장, 호흡기 질환, 수기운은 콩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양이 계속 분리된다 그랬죠. 그럼 목화토금수가 이제 오행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봤을 때에는 목화가 양의 기운이고 금수가 음의 기운인데 이 목화토금수도 하나하나가 다 분리가 되겠죠. 음양으로. 음양으로 분리가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목기운은 간목하고 을목으로 분리가 돼. 양하고 음하고. 간목이 양의 목이고 을목이 음의 목이. 화기운은 병화하고 정화로 분리되고 토기운은 무토하고 기토, 금기운은 경금하고 신금, 수기운은 임수하고 개수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 분리된다 그랬으니까. 목화토금수가 다 분리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5개의 오행이 음양 2를 곱하니까 10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이거죠.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2개씩 분리된 건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밑에 왜 또 있냐? 임목, 묘목 있고 토기운은 4개나 있고 금기운 있고 수기운 있고 이런데 이 밑에 거는 뭐냐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이 밑에 있는 건 지지인데 땅의 기운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목화토금수 오행이 나눠졌으면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그냥 2개씩 나눠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밑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건 왜 또 생겼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사상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천원지방이라는 거예요. 천원지방. 천원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땅하고 하늘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늘은 원망하고 땅은 방정하다는 독창적인 문화, 그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늘과 땅을 인식한 조상들은 문화정신을 기하학적 표현으로 남겼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표현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원지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하늘은 둥그래 이렇게. 하늘은 둥그랗고 땅은 네모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라는 그 존재가 있어. 근데 그거는 그 동그랗고 이건 아버지를 상징해. 땅이라는 건 네모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를 상징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상이 나타내는 게 옛날의 동전이에요. 동전을 보면 동그랗잖아. 여기 네모래. 이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밖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다. 이런 천원지방을 나타낸 거죠. 여기서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계 있잖아. 동그란 비계가 있고 네모란 비계가 있거든요. 동그란 비계는 아버지, 네모란 비계는 어머니가 뵈야 돼. 왜 그래? 천원지방이니까 하늘은 아버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고 어머니를 상징하니까 이 각자 비계 베는 모양도 다른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 중국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인데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긴 네모래. 여긴 동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야? 여기에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이쪽에 와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신에게 또 제사 지내고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비계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동그라니까 아버지 거. 네모랗게 만들어갖고 이건 네모라니까 어머니 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깊숙이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늘과 땅은 따로따로 논다.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간이 하늘의 기운이야. 근데 땅의 기운도 있어야 되는 거야.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5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이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기운도 있고 땅의 기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간 지지를 따로 나눠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이 땅의 기운을 만들었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원지방이라는 그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나와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럼 이제 이 목화토금 요금수를 2개씩 나눴단 말이야. 그것까지 이해했는데 이거 12개야. 토기운이 2개가 더 많아. 천간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야. 이건 뭐냐 이거. 그러니까 2개씩 나눈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지지만 토가 4개가 돼가지고 12개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 하늘의 기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주의 순수한 기운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처음 딱 만들어졌어. 목화토금수가. 그러면 이 목이라는 건 진짜 그 순수한 목 기운만이 갖고 있는 그 목의 기운이야. 여기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 화기운은 순수한 그 화기운이야. 왜냐? 하늘에서 딱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지지라는 것은 땅의 기운이거든요. 하늘은 단순하잖아. 그냥 하늘에 그냥 뭐 구름이나 떠 있고 단순하거든. 근데 땅은 산 있지, 강 있지, 사람도 살지.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왔는데 땅에 딱 내려오니까 현지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땅은 되게 복잡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순수한 기운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지에 적응을 한 거야. 땅에 적응을 해가지고 12개가 됐어. 왜 12개가 됐냐면 일단 이게 하늘의 순수한 기운이 이제 5개가 목화토금수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 땅이라는 이 지구는 일단은 사계절이 있어. 사계절. 그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뭐 저기 북극 남극은 사계절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명리학이 만들어진 거는 중국,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후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계절이 제일 뚜렷한 게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려왔는데 사계절이 뚜렷하고 1년은 12달이고 하루는 12시간이야. 그러니까 12시간이라는 게 우리 알고 있는 24시간을 2시간씩 해가지고 12시간으로 되어 있고 사절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준을 맞춰야 될 게 아니야. 지구에다가 딱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12달로 돼 있고 하루 12시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기운도 이 지구에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12개가 딱 된 거야. 그래서 하늘은 순수한 그 10개의 기운이 있는데 땅으로 내려오면서 12개가 됐어. 12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계절이 있으면 그 사계절마다 환절기가 있는데 계절이 4개니까 이 환절기도 4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100% 그 순수한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는 섞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른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100%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음력 기준이거든요. 11월 달이 음력 11월을 말해요. 음력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기운이 그 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겨울이거든. 겨울이야. 그럼 이게 이제 해월이 있고 음력 10월이 있고 음력 11월이 있고 음력 12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4월이 음력 11월이 겨울 중에서는 최고 절정을 이루는 때야. 그러니까 이때에는 100%이 겨울만의 기운이 맞아. 근데 초겨울하고 늦겨울을 봤을 때 이 초겨울하고 늦겨울은 지금 가을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초겨울이라고 하더라도 100% 추운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달에 약간 그 가을의 기운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겨울이라는 게 100% 그 겨울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전에 가을의 기운도 좀 섞여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봄의 기운도 온단 말이에요. 겨울 지나서. 봄의 기운도 조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지장간이야. 지장간. 여기 보시면 이걸 지장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이게 해수가 초겨울이잖아요. 초겨울이면 이 수기운이 겨울이란 말이야. 이 천간에 이게 적혀 있는데 천간에 이 임수라는 건 천간이라는 건 100% 순수한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100% 순수한 이 수기운이 있는데 50%만.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이 해수에 간목이 들어있어. 간목이라는 건 봄의 기운을 이때부터 안고 있는 거야. 초겨울부터 이제 봄이라는 기운이 이때부터 스며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전에 가을의 환절기, 이 토기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겨울이라는 것은 겨울이니까 이 겨울의 기운도 50% 들어있는데 그 이전에 그 가을하고 겨울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의 기운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봄의 기운도 좀 갖고 있는 거야. 이게 100%그 겨울의 기운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장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감추어진 감출장자거든요. 천간의 기운이야. 그래서 이 천간이라는 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했을 때 임수라든가 개수라는 것은 그 음양만 다를 뿐이지 100% 수기운이야. 겨울의 기운. 그런데 이 초겨울 같은 경우는 100% 겨울의 기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들어왔던 그 가을의 기운도 조금 있고 앞으로 오는 봄의 기운도 조금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라 여기 봄 기운도 한 30% 섞여 있고 이전의 기운도 한 20% 섞여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절정기인 이 음력 11월달 자월은 100% 겨울의 기운만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늦겨울이 되잖아. 늦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늦겨울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이 축토가 그 토기운이거든. 축이라는 게 토기운인데 환절기를 나타내는데 그 이전에 겨울의 기운도 좀 갖고 있어. 이 수기운도. 그리고 앞으로 올 그 가을의 기운도 그 지나왔던 그 가을의 기운도 조금 갖고 있는 거야. 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올 가을의 기운도 조금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겨울의 기운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토기운이니까 당연히 이 토기운도 한 확률은 퍼센테이지는 한 50%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후의 예를 보더라도 봄이다. 그러면 100% 봄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봄이나 늦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따뜻한 기운, 조금 추운 기운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천간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100%의 기운인데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딱 보니까 아 여기는 계절이 있다. 계절이라는 게 있고 또 환절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초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100% 봄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겨울이 됐다가 내일부터 봄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봄이 되는 게 아니라 겨울에서 서서히 더워져. 서서히 이제 봄의 기운이 들어왔다가 확실하게 봄이 되고 또 봄이 또 좀 지나다가 서서히 좀 더워져. 그러다가 여름이 되고 이러는 거지. 몇 월 며칠부터 여기까지 봄이었으면 몇 월 며칠부터 확실하게 여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기운이라는 게 섞이면 안 되거든. 100% 순수한 기운이니까 목기운, 하기운 따로 놀아야 되는데 지구에 딱 내려와서 보니까 아, 여기는 계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절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더라. 서서히 추워지고 서서히 더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100% 기운이 순수한 기운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50%, 30%, 20% 이런 식으로 그 기운이 섞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간하고 지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때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100% 순수한 기운인데 이 지지라는 것은 순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특히 이 계절만 보더라도 계절이라는 게 그 서서히 추워졌다가 서서히 더워졌다가 뭐 이러는 거지 뭐 몇 월 며칠부터 갑자기 100% 추워졌다가 100% 더워졌다 이런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내려와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간하고 지지를 이제 봤을 때는 천간은 형이상학이야. 정신적인 거.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 근데 지지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야. 땅에 내려와서는. 형이학적인 거. 그리고 천간이 정신적이라면 지지는 육체적인 거고
천간이 이상적이라면 지지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뜨거운 기운, 추운 기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됐었는데 딱 내려와 보니까 이 계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계절이라는 건 뭐 사계절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서서히 추워졌다가 서서히 더워졌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100% 순수한 기운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 이게 지지. 천간이 관념적이라면 지지는 실제적이고, 천간이 이론이라면 지지는 현장, 그리고 천간이 생각이라면 지지는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천간이고 밑에 있는 건 지지라 그랬는데 이거는 정신적, 이거는 물질적, 실제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을의일주인데 을목일간이야. 근데 신금에 의해서 을신충이 돼. 그럼 이게 정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간이 충을 받는데 천간이라는 건 정신적인 걸 나타내거든. 근데 극을 당하잖아. 관성운에 의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이 되게 민감해, 이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받아도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야.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너무 민감한데 신경성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무슨 마음 공부 같은 거 이런 것도 찾아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회충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 해수라는 것은 실제적이잖아.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천간이 충하는 거하고 지지가 충한다고 했을 때 이 천간이 관성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관성운이 남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여자라면, 지금 남자로 돼 있지만 만약에 여자라면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이혼할 가능성을 볼 때에는 이 천간보다는 지지가 충을 받으니까, 배우자궁이 충을 받으니까 이게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을해라는 그 일주를 봤을 때 을목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해수가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지지가 영향력이 더 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주라는 거 잘못 얘기했고, 만약에 1년운이 들어올 때 1년운이 뭐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다. 그러면은 을사년이다 그랬을 때에는 천간의 을목이라는 것보다는 지지의 사화야라는 게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돼. 한 6대4 정도. 그러니까 천간에는 용신이 목기운이 들어와갖고 긍정적이지만 지지가 사회충이 되네요. 이럴 때에는 뭐 이성운 같은 거 좀 조심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데 알파벳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천간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천간지지가 그 오행에서 음양은 계속 분리가 되니까 두 개씩 분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땅에 내려와 가지고 현지 적응을 하다 보니까,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사계절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기후의 변화만 보더라도 봄이 됐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100% 여름이 됐다가 이렇게 되질 않더라. 그러니까 봄에서 서서히 더워지고 또 서서히 추워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100% 순수한 기운만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지라는 것은 그 여러 기운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12개가 된 것은 이 환절기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이 12개월에 맞추기 위해서 그 토기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지지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건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주를 절기학이라고도 해요.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걸 이해를 할 때에는 이 계절적인 거, 이것을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음력 기준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음력 11월을 자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 5월을 5월이라고 불러요. 이게 5자니까. 그리고 묘월, 유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사람 진월, 사월 뭐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각각의 계절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봄을 나타내고 여름을 나타내고 가을을 나타내고 겨울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 목 기운이 제가 봄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하고 묘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름이 이제 화기운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화하고 우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환절기인 토기운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금기운이니까 신금하고 유금이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술토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해수하고 자수가 들어갔어. 이게 수기운이야. 겨울을 나타내. 그리고 축토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 진술충미 네 글자도 환절기지만 성격은 다 다르겠죠. 성격을 다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게 봄에는 묘월이고, 여름에는 5월이고, 가을에는 6월이고, 이 겨울에는 자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최절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봄다운 게 묘월이야. 그리고 가장 더운 거 뭐예요? 음력 5월이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가장 추운 건 음력 11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제일 더울 때는 양력 7월이거든. 안 그래요? 양력 7월이 제일 덥잖아. 근데 여기서 음력 5월이니까 음력 5월이면 되게 양력 6월이거든. 근데 이게 최절정기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도 이게 음력 11월이면 12월보다는 1월달이 더 춥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맞잖아. 한 달 정도 안 맞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 시비 거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구라는 게 완전히 원인데다가 이 지구가 회전하는 축이 정중앙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실제로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5도 기울어져 있어. 이 축이. 좌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진 상태에서 도는 거야. 그리고 이 지구가 정확하게 원도 아니에요. 동그란 원이 아니야, 지구는. 약간 옆으로 퍼져 있어. 그리고 이 지구가 도는 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뜨거운 기운이 음력 5월. 이때 들어온 건 맞는데 이 축이 기울어져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기울어진 만큼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늦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가장 더운 거는 이 6월 달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하늘에서 실제로 내려왔던 이 기운이 이거고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 이 점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분석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좌오묘유란 말이에요. 이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좌오묘유를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계절이 처음 시작이 되잖아요. 인월에 봄이 시작이 되고 4월에 여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걸 인신사의 역마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화가 뭐냐면 예쁜 거야. 도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도화살 강한 사람은 술집 여자가 많다더라. 그리고 남자가 도화살이 많으면 바람둥이가 많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절정이니까 제일 잘 익었을 때야. 그러니까 제일 그 사람이 잘났을 때. 잘났으니까 뽐내고 싶잖아요. 뽐내고 가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연예인들이 많은 거야. 도화살 강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져야 이제 연예인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절정에 이르는 게 도화살이고, 처음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역동적이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열심히 해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보면 뭐 초발심을 잃지 말자 막 이런 거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초발심이라는 게 처음에 마음을 냈을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역마살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거야. 그래서 역마살 강한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가감하게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절을 나타내는 이 그림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주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모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사오미고, 그리고 가을에 해당하는 게 신유술이구나. 그리고 겨울이 해자축이고, 그리고 봄이 임묘준이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근데 봄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봄이 동쪽인데 여기서 보면 서쪽이잖아. 이게 왜 서쪽으로 나왔냐면 이게 원래는 여름이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남쪽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여름이. 그래서 다른 표에는 이게
이 밑에 여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해가 위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해가 위에서 뜬다는 걸 나타내려고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각각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거든요. 이 뜻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오행이 목화토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는 목화토금수 삼라만상을 나타내는데 왜 행자가 들어갔냐는 거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행이라는 것은 행할 행자거든. 그러니까 행동한다 그랬을 때 행자거든요. 근데 5가지 목화토금수 오행을 나타내는 말이 오원수라고 하든가, 뭐 오원수라고 하든가, 뭐 오수라고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행자가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목화토금수의 방향과 이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삼라만상이 계속 변화해,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목기운은 화기운을 생이. 이거 상생이라고 하거든요. 화기운은 토기운을 생이. 토기운은 금기운을 생하고 금기운은 수기운을 생하고 수기운은 목기운을 생하고요. 상극을 해요. 목기운은 토기운을 극하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이거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입에 완전히 입에 딱 붙어야 돼. 이 사주가 요거 보고 사주 분석하는 거예요.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고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생을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상생은 뭐예요? 서로 상자에 같이 사는 거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상생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기운이 화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세력에서 목기운이 화기운을 극해. 그럴 때에는 목기운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 왜냐하면 내 힘을 빼는 거거든. 내 힘을 빼가지고 화기운을 생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나무가 이제 그 장작불에 그 불을 탈 때 나무를 계속 넣으면 불이 더 잘 탈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불을 더 강하게 키우는 거잖아. 그럼 목기운 입장에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만약에 목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목기운의 힘을 뺀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걸 똑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목생화라는 거는 목기운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지. 화기운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생화라는 건 나무가 불을 태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화생토라는 건 뭐냐? 그럼 불이 뭐 토를 태우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기운이 토기운을 생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땅이 그 태양빛을 저장해.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게 농사의 원리를 알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농사를 안 져서 그래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쫙 내리쬐잖아요. 그럼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는 농사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땅이 그 열을 저장한다니까. 저장해갖고 그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나무가 신기하지 않아요. 얼어 죽질 않거든. 나무는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질 않아. 그런데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비가 와가지고 또 그 물도 저장해. 그래서 그 물이 얼지 않게끔 그 뿌리 주변을 이렇게 보호해줘. 뜨거운 열기가. 그래서 실제로 겨울에 나무를 파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나오잖아. 뿌리에 물이 젖어 있어. 물이 젖어 있는데 따뜻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땅은 그 열기를 이렇게 저장했다가 농작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야, 나무로.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화기운이 토기운을 생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생금이라는 것은 이 금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결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결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사람들이 금생수 같다. 그럼 쇠에서 물이 나온다고 뭐 광천수 막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이 금이라는 건 결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수기운에서 다시 목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은 끝이 아니라 생명인데,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어머니 뱃속에 뭐가 있어요? 물로 차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결실인데, 이 결실 안에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숭아를 생각하면 돼. 복숭아가 있으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를 어릴 때 막 깨고 막 그랬거든. 호기심으로. 딱 깨면 뭐가 나와? 축축한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열매는 물을 머금고 있어. 그게 생명이야. 그래갖고 이 물이, 씨를 뿌리면 이 물이 그 수분이 그 씨를 이렇게 딱 안고 있다가 나중에 봄이 되면은 싹이 피는 거야. 이 수생목은 이제 나무가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국토라는 건 목기운이 토기운을 극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라는 건 이제 뿌리가 대단히 많은데, 이 뿌리가 이제 엄청 많거든요. 나무들은. 근데 이게 땅속에 딱 박히면은 이 뿌리로 땅을 딱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그럼 땅이 망가져. 이 뿌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땅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땅으로 가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이 불을 끄니까 수국하고, 불이 쇠를 녹이니까 화국금이지. 도끼로 나무를 찍으니까 금금목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상생상극에 작용을 한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이 둘째 시간은 어때요?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천간지지로 나눠졌잖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나눠졌단 말이야. 근데 이 나눠진 게 이것도 상생상극에 작용을 하고, 이것은 충이라는 거하고 합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과 합이 상생상극에 작용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계속 서로 간에 움직인다는 거, 서로 생해주고 극하고 뭐 이런다는 점에서 이 충이라는 거하고 합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오행은, 모든 글자가 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충도 하고 합도 하고 생도 하고 극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생상극이라는 거하고 충이라는 말을 했잖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생상극은 좋고 나쁘다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극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제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기운이 너무 많으면 금기운이 너무 까불지 않게 화기운이 좀 제어를 해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자가 친구들하고 막 술 한잔하고 그러다가 딱 시간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 집에 마누라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딱 집에 가는 거거든.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 그게 구속이야. 가정이라는 게. 근데 그 정도 구속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재워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해주고 극한다는 게 꼭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근데 충은 안 좋아. 충은 극하는 건데 안 좋아.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점에서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충이라는 것은 나빠. 합이라는 것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천간의 충이에요. 이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간목부터 개수가 있을 때 나를 포함해서 7번째 거하고 충을 해. 예를 들어서 간목이면 1, 2, 3, 4, 5, 6, 7 경금하고 갑경충이에요. 을목도 1, 2, 3, 4, 5, 6, 7 7번째 신금하고 충이 돼요. 그래서 7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충이 되는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고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는 형태로 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목화는 극을 당하고 금수는 극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서 토기운하고 금기운은 이 토기운 무토하고 기토는 서로 충을 안 해. 안 하는 건 당연하지. 왜 안 하겠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목화토금수는 100% 순수한 기운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방향으로 봤을 때 목화하고 금수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야. 대척점에. 그러니까 충을 하는데 토기운이라는 것도 100% 순수한 토기운이니까 순수한 중간의 입장에 있는 거거든. 중간에 있는 게 왜 충을 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충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천간의 기운인 목화토금수에서 토기운은 충을 안 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 목화하고 금수끼리 충을 하는 거야. 이 천간이라는 건 100% 순수한 기운이에요. 이 화기운이 100% 화기운이야. 수기운은 100% 수기운이고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것끼리는 충을 해. 토기운이라는 건 가운데잖아. 가운데. 순수한 가운데. 100%. 근데 왜 충을 해? 만약에 지지다. 지지인 경우에는 계절마다 다르잖아. 계절마다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니까 진술충미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에 있는 거하고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을 대척점으로 갖고 있으니까 충할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이 천간의 충이라는 것은 충이 될 수가 없지. 토기운이. 그래서 이 특징이 또 뭐냐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해. 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남자하고 여자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만나면 서로 땡기잖아요. 그럼 좋은 거야. 근데 남자끼리 있고 여자끼리 있으면 싸우거든.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충을 해. 음은 음끼리 충을 하고 양하고 음은 충을 안 해.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이제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니까 이게 60갑자가 나오거든요. 언뜻 생각할 때 6하고 10이니까 120이 나와야 되잖아. 120갑자가 돼야 되는데 왜 60갑자냐? 양 천간하고 지지는 같은 음양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인이라는 60갑자는 있어도 갑묘라는 60갑자는 없어.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야.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야.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 천간지지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따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음양의 음과 양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이 점을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20이 아니라 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게, 이 천간의 충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천간충이 뭐라 그랬어?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으면은 천간은 정신적, 지지는 물질적, 육체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사주 명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갑술을 주는데 옆에 경금이 있어서 갑경충이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경술이 있는데 옆에 갑목이 있어서 이 사람도 갑경충이야. 이거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둘 다 안 좋은 건 맞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간인 갑목이 충을 당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재성운이 충을 당하는 거야.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충을 당하니까 이 사람도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극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일간이야. 일주. 근데 일간이 내가 극을 당하는 거고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지 일간이 극을 당하는 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도 일간인데 극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간이 갑목이잖아요. 옆에 있는 금기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잖아요. 내가 극을 당하는 거야. 이 사주는. 근데 이 사주는 내가 극을 하는 거야. 금금목으로. 그러면 이 사주는 충격의 강도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충격의 강도라는 게 이 사주에서 찾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시기에 따른 운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목이 들어와요. 49세서부터 58세까지 갑자대운이에요. 그럼 이 갑자대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별로 상관없어. 이 사람. 여러분들이 충이 나쁘다니까 이 갑자대운이 49세서부터 58세 사이 이거 엄청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 이때 별로 뭐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사람은 별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극을 하잖아. 갑경충이 됐을 때 도끼가 나무를 찍거든.
그러니까 일간이 경금이니까 내가 극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다만 이 사주원국에서 재성운이 깨지고 대운에서도 재성운이 깨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대운 말고 1년 운에서 42세 가번형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내가 42세 때에는 뭐 목돈 투자하든가 이런 건 좀 주의해야겠구나. 재성운이 깨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 사람이 심하게 오버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고 1년 운에서 뭐 간목이 들어오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맞아. 이 사람은 별일 없이 넘어갔다 그래.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당하는 거거든.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7살서부터 16살까지 갑신대운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아니라 67세에서부터 76세까지 경인대운이란 말이에요. 이때 또 갑경충이 됐죠.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 내가 극을 당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또 들어오잖아요. 쌍충이야. 이때는 쌍충이라고 봐야 되고 강도가 더 세. 엄청 안 좋은 거야. 그리고 1년 운에서 경금이 들어오죠. 56세 경자년. 이럴 때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안 좋거나 보통이거나 그러니까 좋은 건 없어. 충이라는 건 안 좋거나 보통이거나 그렇지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고 이 사람은 특별히 나쁠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년운이나 대운이 들어올 때 특별히 나쁠 건 없다. 이 사람은 되게 나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충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그러니까 내 일간이 혹은 내 일지가 충을 받는 입장이냐 충을 하는 입장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지의 충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일곱 번째 길이 충을 해. 나 포함해서 1, 2, 3, 4, 5, 6, 7. 자수하고 우화가 충하고 축토하고 미토가 충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 충이라는 걸 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천간의 충과 다른 것은 토기운도 충을 해. 당연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보세요. 우화하고 자수가 대척점에 있잖아. 이건 제일 더울 때고 이건 제일 추울 때잖아요.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기운이라는 것도 이거는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환절기고 미토가 이것은 겨울하고 봄 사이에 환절기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거든. 충미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술충, 묘유충, 사해충 이런 식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개는 다 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간의 충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아까 말하는 것과 이 지지도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신의 일주인데 옆에 사화가 있어. 사해충이야. 이 사람은 신사일주인데 옆에 해수가 있어. 이것도 사해충이야. 그럼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이 사람은 일지가 수기운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62세에서부터 71세까지 계사대운이 딱 들어와서 사해충이잖아요. 그럼 우리 언뜻 생각할 때 여기 사주원국에서도 사해충인데 대운에서도 사해충이니까 이때 엄청 안 좋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만약에 뭐 이 화기운이 뭐 용신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물론 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지가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51세 을사년도 어떻게 봐야 돼요? 천간지지 다충이잖아. 51세 을사년은 되게 안 좋을 것 같죠. 51세 을사년 별일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제 아직 안 지나갔지만 한 60, 70 돼가지고 이때 51세 때 되게 안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사람 봐요. 일간이 금기운이고 지지가 수기운이야. 그러니까 충이 발생할 때 일간은 극을 하는 거고 지지도 극을 하는 거야. 내가 극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을사라는 이 일년운이 이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떠냐? 지지가 사해충인데 이 사람하고 또 다른 게 일지하고 시지가 충이잖아요. 이거보다 일지하고 월지가 충인 게 더 안 좋아.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은 연월일시가 있을 때 일주와 월주의 영향력이 시주와 연주보다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충이라는 것을 이렇게 충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개가 충할 때 가운데 충이 있을 때 더 안 좋은, 더 충격이 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배우자궁이 지금 충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배우자궁이 충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강도가 더 센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52세서부터 61세 사이 계사대원 이때 말고 1년운으로 봤을 때 45세 기해년이 사해충이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 원국에서 사해충이 되는데 45세 기해년에 또 사해충이 되니까 쌍충이 되는 거야. 되게 안 좋아. 어떻게 안 좋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분이 여자거든요. 이분이 여성인데 이 45세 같은 때에는 사회충이 되는데 충을 받는 이 사화가 뭐야? 배우자궁이고 또 정관이 남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때 남자 관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은 건강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화가 아까 화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심장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 관련 뭐 그런 쪽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충이라는 것이 일곱 번째끼리 서로 충을 하고 금기운과 수기운이 목기운과 화기운을 극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일주가 극을 하느냐 극을 당하느냐 이것이 시기에 따른 운을 대입할 때 대운이나 일년운이나 월운이나 뭐 하루운을 대입할 때에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가 뭐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충의 영향을 안 받아 이 사람. 신의 일주는 충의 영향을 잘 안 받아. 왜냐하면 금기운하고 수기운으로만 돼 있잖아. 그래서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목기운과 화기운을 극하는 형태니까 일주 자체가 금기운하고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